프랑켄슈타인 다시 2 메리 울스톤 크랩 셸리 지음 오은숙 옮김. 나는 제네바 출신이다. 우리 가문은 제네바 공화국에서도 유명한 집안에 속했다. 조상들은 오랜 세월 자문관과 행정장관을 지냈으며 아버지는 영예와 명성을 누리면서 공직 몇 개를 거쳤다. 성실하고 공적 업무에 지칠 줄 모르는 관심을 쏟은 아버지는 당신을 아는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았다. 아버지의 청춘은 온통 나란 일에 파묻혀서 지나갔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찍 결혼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다 기울어 버린 후에야 남편이 되고 한 가족의 가장이 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결혼하게 된 상황이 그분의 성격을 말해주는 만큼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중에 상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부잣집에 태어났으나 많은 불운을 겪으면서 가난해졌다. 보포르라는 그 남자는 자존심이 강한 데다 고집센 성격 탓에 한때 남들이 우러르는 부귀영화를 누리던 나라에서 이름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는 명예롭게 빚을 청산한 뒤 딸 하나를 데리고 루체른이라는 도시로 들어가 조용히 비참한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보포르를 진정한 친구로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불행하게 숨어 지내는 것을 무척 안타까워했고 소중한 우정을 그렇게 팽개쳐 버린 친구의 그릇된 자존심에 퍽 씁쓸해 하셨다. 아버지는 자신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해 보라고 친구를 설득하겠다는 생각에서 지체 없이 그를 찾아 나섰다. 보포르가 자신의 거취를 숨기려고 치밀하게 손을 써둔 탓에 아버지가 그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데는 10달이 걸렸다. 그를 찾아낸 아버지는 기쁜 마음에 로이스 근처 초라한 거리에 있는 그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러나 아버지를 맞아준 것은 불행과 절망뿐이었다. 그 많던 재산 가운데 보포르가 건진 돈은 아주 조금뿐이었지만 몇 개월 정도 생계를 꾸리기에는 충분했고 그러는 사이에 그는 한 상인의 집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일거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기다리는 시간은 결과적으로 하는 일 없이 지나갔다. 그렇게 한가하게 생각에 잠길 때면 비애가 더욱 깊이 사무쳤고 그것이 그의 정신까지 빠른 속도로 좀 먹어버려 결국 그는 3달 만에 몸져 눕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의 딸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호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 돈은 급속히 줄어들었고 달리 생활비를 구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암담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캐롤린 보포르는 보기 드물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고 불운 속에서 살아가려고 용기를 내었다. 그녀는 단순한 일거리를 구했다. 짚을 엮는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수단으로 용케 푼돈을 벌어가며 빠듯하게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렇게 여러 달이 흘렀다. 보포르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캐롤린이 아버지를 간호하는 시간은 늘어만 갔다. 당연히 생계수단이 줄어들었다. 결국 10달 만에 보포르는 고아이자 거지가 된 딸을 남겨둔 채 그녀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최후의 일격에 무너져 버린 그녀가 보포르의 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을 때 내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선 것이다. 이 가여운 소녀에게 아버지는 수호천사나 다름없었고 그녀는 아버지한테 몸을 의탁했다. 아버지는 친구를 장사 지내고 나서 소녀를 제네바로 데려와 친척한테 맡겼다. 그리고 2년 후 캐롤린을 아내로 맞았다. 우리 부모님은 나이 차가 상당히 많이 났지만 내가 보기엔 오히려 이것이 두 분을 헌신적인 애정의 끈으로 더욱 가깝게 묶어준 것 같았다. 심성이 곧은 아버지에겐 어떤 정의감 같은 것이 있었고 따라서 헌신적인 사랑을 높이 평가했다. 어쩌면 그전 몇 년 동안 아버지는 사랑을 받기만 한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괴로워했을 것이고
그래서 시련을 이겨낸 사람에게 더 높은 가치를 두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태도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베푸는 애정과는 전혀 다른 감사와 숭배 같은 것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랑은 어머니의 고결함을 숭배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견디었던 슬픔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는 표현할 수 없는 자상한 배려가 넘쳤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바람대로 어머니에게 편리하게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마치 정원사가 거친 바람에서 아름다운 이국 식물을 보호하듯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애썼으며, 어머니의 상냥하고 따뜻한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로 애워쌌다. 어머니는 그동안의 역경 때문에 건강은 물론 그때까지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차분한 마음마저 쇠약해져 있었다. 아버지는 결혼하기 2년 전부터 곡물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두 분은 기후가 온화한 이탈리아로 떠났고, 그 경이로운 땅을 여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풍경과 흥미로운 사람들은 어머니의 쇠약해진 몸에 영양제가 되었다. 두 분은 이탈리아에서 다시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했다. 첫째 아이인 나는 나폴리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두 분과 유랑 생활을 같이 했다. 7년 동안 나에게는 형제가 없었다. 두 분은 서로를 깊이 사랑한 만큼이나 사랑의 광산에서 무한한 애정을 캐내어 나한테 퍼붓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다정한 손길과 아버지의 인자한 웃음은 내가 첫 번째로 떠올리는 기억이다. 나는 이들의 장난감이자 우상이었고 그 이상의 존재였다. 이들의 아이, 천진하고 여린 그 존재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라고 하늘이 내려준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운명이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이들의 손에 나에 대한 의무를 얼마나 다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렇게 두 분은 자신들이 탄생시킨 존재에 대한 의무를 깊이 새기고 있는 데다 그들에게 삶의 이유가 되었던 적극적인 애정까지 쏟아부었으니, 어린 시절 내가 시간마다 인내와 자선심, 자제력을 쌓는 수업을 받아야 했음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듯하지만 한가닥 나의 즐거움이 빠져 있던 비단 노끈으로 인도되었다. 오랫동안 나는 두 분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어머니는 몹시도 딸을 갖고 싶어 했지만 계속해서 자식은 나밖에 없었다. 내가 5살 되던 해 우리는 이탈리아 국경 너머로 짧은 여행을 나섰다가 코모 호수 근처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성품이 너그러운 두 분은 종종 가난한 사람들의 오두막에도 들어가곤 했다. 사실 어머니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의무 이상의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자 열정이었다. 그녀는 고생했던 과거와 거기서 벗어난 과정을 되새기면서 이번에는 당신 자신이 고난받는 이들에게 수호천사가 되고 싶어 했다. 한 번은 두 분이 산책을 나섰다가 어느 우묵한 골짜기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을 보았다.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 집의 극심한 가난을 말해주듯 집 앞에는 제대로 옷을 걸치지도 못한 아이들 여럿이 모여 있었다. 그 후 아버지가 밀라노로 떠나고 없던 어느 날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이 집을 찾아갔다. 한 농부와 그의 아내가 씨름과 고된 노동의 굽은 허리로 5 아이에게 보잘것없는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유독 어머니의 눈길을 끌었다. 그 소녀는 혈통이 달라 보였다. 나머지 4 아이는 눈이 검고 몸이 다부진 것이 꼬마 불황자들 같이 보였지만 이 아이는 가냘프고 아주 예뻤다. 머리는 밝고 생기 있는 금발이었고 남루한 차림에도 아랑곳 없이 고귀한 왕관을 쓴 것 같은 분위기였다. 선명하고 시원스러운 눈썹에 맑고 파란 눈, 입술과 얼굴 윤곽이 너무도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것이 누구라도 그 아이를 보면 고귀한 종, 하늘이 보낸 천사처럼 생김새 하나하나에 천상의 각인이 새겨진 존재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농부 여인은
어머니가 이 사랑스러운 소녀한테서 경탄의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신이 나서 이 아이의 과거를 말해 주었다. 소녀는 그 여자 딸이 아니라 밀라노의 한 귀족 딸이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독일 사람이었으나 소녀를 낳으면서 세상을 떴다. 그 후 젖먹이 아기는 이 착한 사람들에게 맡겨졌다. 그때만 해도 이들의 형편은 훨씬 좋았다. 이들은 결혼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막 첫째 아이를 낳은 뒤였다. 이들에게 아이를 맡긴 아버지는 고대 이탈리아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자라난 사람들, 즉 분노의 영원한 노예들 단원으로 이탈리아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쳤다. 그는 나약한 조국의 희생양이었다. 그가 죽었는지 아니면 오스트리아의 어느 지하 감옥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아이는 거지 고아가 되었다. 소녀는 계속해서 양부모와 살았고 검은 잎의 나무 딸기 사이에 피어난 한 송이 장미보다 더 아름답게 그 허름한 집에서 꽃 피고 있었다. 밀라노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우리 집 거실에서 그림 속 천사보다 더 예쁜 아이가 아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의 얼굴은 빛을 뿜어내는 것 같았고 자태는 알프스 산골짜기의 영양보다 더 가벼워 보였다. 아버지는 곧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가 승낙하자 어머니는 시골 양부모를 찾아가 양육권을 넘겨달라고 설득했다. 그들은 이 사랑스러운 고아를 무척 아꼈다. 그들에게 소녀의 존재는 축복과 같았다. 그러나 신이 그토록 든든한 보호자를 내려주셨는데 아이를 가난과 궁핍에 묶어두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마을 사제한테 조언을 구했고 결국 엘리자베스 라멘차는 부모님의 피후견인이자 내게는 누이 이상의 내 모든 생활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동료가 되었다. 모두가 엘리자베스를 사랑했다.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녀를 열성적으로 거의 공경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했고 그녀에게 쏟아지는 사랑이 나의 자랑이자 기쁨이 되었다. 엘리자베스가 우리 집에 오기 전날 밤 어머니는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빅터를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했단다. 내일 그 선물을 줄게. 이튿날 어머니는 약속한 선물이라며 엘리자베스를 데려왔고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한 나는 엘리자베스를 내 것으로 내가 보호하고 사랑하며 아껴 주어야 할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받는 모든 찬사를 내 소유물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서로를 사촌이란 이름으로 친근하게 불렀다. 어떤 단어, 어떤 표현으로도 그녀가 나에게 의미하는 관계를 담아낼 수 없었다. 나에게 그녀는 누이 이상이었다. 죽을 때까지 오직 나만의 것이어야 했으니까. 우리는 함께 자랐다. 우리의 나이 차는 한 살도 채 되지 않았다. 물론 남 얘기하고 좋아하고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족속에게는 우리가 남남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가 더없이 잘 어울리는 사이였고 정반대인 성격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끌어당겼다. 엘리자베스가 좀 더 조용하고 집중하는 편이었다면 나는 좀 더 활발하고 철학적이었으며 지식을 갈구하며 깊이 파고드는 쪽이었다. 그녀는 시인들의 시 낭송회를 쫓아 다니느라 바빴고 우리 스위스 집을 둘러싼 웅장하고 경이로운 장관, 장엄한 산맥의 위용, 계절의 변화, 폭풍우와 고요함, 침묵의 겨울, 그리고 우리 알프스 여름의 생명력과 변화 무쌍함 속에서 넘쳐오르는 감탄과 기쁨의 배출구를 찾았다. 엘리자베스가 진지하고 흡족하게 장엄한 자연의 겉모습을 감상하는 동안 나는 그 원인을 연구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다. 나에게 세계란 밝혀내고 싶은 비밀이었다. 호기심, 숨겨진 자연의 법칙을 알아내려는 부단한 연구, 그리고 마침내 그 법칙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느낀 날아갈 듯한 기쁨. 이런 것들이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감정이다. 나보다 7살 어린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부모님은 유랑 생활을 완전히 접고 고향에 정착했다. 우리에겐 제네바에 집 한 채가 있었고
벨리브에도 별장이 있었다. 제네바 호수의 동쪽 호반에 자리 잡은 제네바에서 5km쯤 떨어진 곳이었다. 우리는 주로 벨리브 별장에서 지냈고 부모님은 세상과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했다. 나는 사람 많은 곳을 꺼리고 몇몇하고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대체로 학교 친구들한테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중 한 친구와는 아주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 앙리 클레르발은 제네바의 한 상인 아들이었다. 그는 남다른 재능과 취미를 가진 소년으로 모험과 역경, 심지어는 짜릿한 위험까지도 좋아했다. 그는 기사도와 모험을 다룬 책들에 푹 빠져 있었다. 그는 영웅시를 짓고 수많은 마법 이야기나 기사의 모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또 우리한테 연극이나 가면극을 시키기도 했는데 그 등장인물은 론세스파예스의 영웅들, 원탁의 기사 주인공들 또는 이교도에게서 예수의 신성한 무덤을 되찾으려고 피를 흘리는 수많은 기사들에서 끌어온 인물들이었다. 나만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도 없을 것이다. 부모님은 자상함과 친절함의 표본이었다. 우리는 그분들을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우리 운명을 지배하려고 드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많은 기쁨을 주선하고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어쩌다 다른 가족과 어울릴 때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자 했다. 나의 기질은 때때로 격하게 끌어올랐고 열정은 거셌다. 그러나 내 기질 속에 어떤 법칙 덕분에 격정은 유치한 오락거리를 추구하는 대신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올랐는데 그렇다고 닥치는 대로 전부 다 섭렵한 것은 아니었다. 고백하지만 언어의 구조나 정부의 법, 다양한 국가의 정치학 같은 것들은 전혀 흥미가 없었다. 내가 알고 싶어한 것은 하늘과 땅의 비밀이었다. 그것이 사물의 외면적 실체든 자연의 내면적 정신이든 또는 날 점령하고 있는 신비한 영혼이든 내가 품었던 질문들은 형이상학적인 것 또는 고차원적 의미에서 세계의 물리적 비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반면 클레르발은 뭐랄까 인간사의 도덕적 관계에 심취했다. 바쁜 삶의 무대, 영웅의 자질, 인간들의 행위가 그가 탐구하는 주제였다. 용감하고 모험적인 위협으로 인류에게 이바지해서 역사의 이름을 남긴 이들의 대열에 끼는 것이 그의 꿈이자 소원이었다. 성자 같은 엘리자베스의 영혼은 평화로운 우리 집에서 성소의 등잔처럼 빛을 발했다. 그녀의 감정이 곧 우리의 감정이었다. 웃음과 부드러운 목소리, 천상의 것 같은 눈의 달콤한 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과 활력을 주었다. 그녀는 사람을 온순하게 만들고 마음을 끄는 살아있는 사랑의 정령이었다. 나는 공부에 몰두하느라 성격이 무뚝뚝해지고 불같은 기질 때문에 거칠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누그러뜨리고 그 온화함을 닮아갔다. 그리고 클레르발, 그의 고결한 마음에 어떤 나쁜 것이 들어갈 수나 있을까?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선행이야말로 진정 멋진 행위임을 보여주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 야망의 목표를 선행으로 갚아주지 않았다면 클레르발도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관대하면서 사려 깊고 모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면서도 마음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인간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린 날에 대한 회상에 잠길 때면 더없는 기쁨을 느끼곤 한다. 그때는 불행이 내 정신을 갉아먹기 전 널리 필요한 사람이 되리라는 나 자신에 대한 밝은 전망을 어둡고 속 좁은 생각으로 바꿔놓기 전이었다. 이렇게 내 유년기의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중에 이어질 불행의 이야기로 알아차릴 수 없이 조금씩 나를 이끌고 간 사건을 함께 들려주어야겠다. 그 후에 내 운명을 지배한 격정의 탄생을 설명하려고 하면 마치 그것이 산맥을 누비는 강처럼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잊히다시피 한 작은 샘에서 솟아나와 흘러갈수록 점점 불어나면서
거센 급류를 이루고 그 급류가 흘러가며 내 모든 희망과 기쁨을 휩쓸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자연 철학은 내 운명을 조종해 온 정신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 철학이라는 학문에 푹 빠지게 된 계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다. 13살 되던 해 우리 모두는 토농 근처의 온천장으로 놀러 갔는데 날씨가 험악했기에 온종일 여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그 집에서 나는 우연히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책을 발견했다. 나는 무심코 책장을 넘겼다. 별 생각 없이 책을 보다가 그가 증명하려 하는 이론들, 그가 설명하는 놀라운 사실들에 곧 열광하게 되었다. 머릿속에 새로운 빛이 비치는 것 같았고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아버지한테 달려가 내가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책의 제목을 힐끗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 빅터, 이런 것에 시간 낭비 말아라. 그건 한심한 쓰레기란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대신 아그리파의 이론은 완전히 파기되었으며 현대 과학 체계가 도입한 이론들의 힘이 그 옛날 이론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옛 이론은 비현실적이었으나 현대 이론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난 아그리파의 책을 구석에 던져버리고 전에 하던 공부에 더욱 힘쓰면서 당시 흥분해 있던 내 상상력을 만족시켰을 것이다. 나아가 내 생각의 사슬들이 치명적인 자극을 받고 결국 나 자신을 망치게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책을 힐끗 스치듯 보던 아버지의 눈길은 당신이 책 내용을 안다는 사실을 조금도 확신시켜 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탐욕스럽게 그 책을 읽어 나갔다. 집에 돌아오자 맨 먼저 이 저자의 모든 저서를 입수했고 이어서 파라켈수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를 섭렵했다. 나는 기쁨에 들떠서 이 저자들의 망상을 읽고 연구했다. 이들의 존재는 나 말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보물처럼 느껴졌다. 지금까지 나는 나 자신에 관해서 자연의 비밀을 캐내려는 열망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해왔다. 현대 철학자들이 치열한 노력 끝에 대단한 발견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공부한 것들은 늘 불만스럽고 흡족하지 못한 느낌이었다. 아이작 뉴턴 경은 스스로를 인간이 탐험하지 않은 방대한 진실의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줍는 어린아이처럼 느꼈다고 한다. 자연철학의 각 분과에서 연구하는 그 후계자들에 대해선 나도 웬만큼 알았지만 어린내가 보기에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찾는 초보자였다. 배운 것이 없는 농부는 자기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고 그 실용적인 쓰임새를 익힌다. 많이 배운 철학자라도 그 농부보다 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는 자연의 얼굴에 덮인 베일을 부분적으로 들춰냈을 뿐 자연의 영원한 이목구비는 여전히 경이롭고 신비하게 남아있다. 철학자는 사물을 절단하고 해부하고 이름을 붙인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고사하고 2차적, 3차적인 원인들도 절대 알지 못한다. 그때까지 나는 인간들이 자연의 성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같은 그 요새와 장애물을 응시하며 경솔하게 멋모르고 푸념해 대곤 했다. 그런데 여기 책들이 있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주장한 모든 말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수제자가 되었다. 그런 일이 18세기에 일어나다니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제네바의 학교에서 일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혼자서 상당히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과학과는 관계가 없었기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맹목적으로 혼자 끙끙대면서 지식에 대한 갈증을 채우고자 했다. 나는 새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철학자의 돌과 생명의 영약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곧 내 모든 관심은 생명의 영역에 집중되었다. 불안, 저급한 목표지만 내가 인체에서 병을 몰아낼 수 있다면 갑작스러운 사고사를 제외한 모든 병에 끄떡없게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가. 그것만이 내 꿈은 아니었다. 유령이나 악마를 깨우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저자들이 너그럽게 제시한 약속이었고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내 마법이 항상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내 스승들의 부족한 기술이나 부정확함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경험 부족과 실수를 실패의 원인으로 여겼다. 그렇게 한참 동안 폐기된 과학 체계에 빠진 채 맹렬한 상상력과 유치한 추론에 이끌려 어설픈 과학자처럼 상반되는 수많은 이론을 결합시키면서 잡다한 지식의 찌꺼기 속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던 중 내 생각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15살쯤 우리 가족이 벨리브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해서 살던 시기에 정말 무섭도록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닥친 적이 있었다. 폭풍은 쥐라 산맥 너머에서 불어왔고 하늘 곳곳에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한꺼번에 우레를 터뜨렸다. 나는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 호기심과 설렘으로 그 진행을 지켜보았다. 문가에 서 있는데 우리 집에서 18m쯤 떨어진 곳에 있던 아름다운 떡갈나무 고목이 갑자기 섬광을 내뿜는 것 아닌가. 눈부신 그 빛은 순식간에 꺼져버렸고 번개의 공격을 받은 그루터기만 남은 채 떡갈나무는 온데간데 없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해 보니 나무는 이상하게 부서져 있었다. 충격으로 산산조각 난 게 아니라 완전히 축소된 듯 가느다란 나무 리본처럼 변한 것이다. 어떤 것이 그렇게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전기의 확실한 법칙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 마침 자연 철학을 많이 공부한 남자가 우리 집에 묵고 있었는데 그는 이 사고에 흥분해서 전기와 갈바니 전기에 관해 자신이 세운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말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였다. 그가 말한 모든 내용은 내 상상력을 지배하던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파라켈수스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운명의 장난으로 이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자 나는 습관처럼 해온 공부가 전혀 내키지 않았다. 어떤 것도 밝혀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내 관심을 붙들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비루하게 보였다. 어쩌면 우리의 어린 날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이런 변덕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때까지 해오던 공부들을 당장에 팽개치고 박물학과 그 모든 산물을 학문의 기영아, 조산아로 여겼으며 참된 지식의 문턱 안으로는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할 사이비 과학이라고 경멸하게 되었다. 이런 심정에서 나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과학으로서 또 연구할 가치가 많아 보인 수학과 수학의 여러 분과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 인생은 그처럼 가는 끈으로도 번영이나 몰락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내 취향과 의지를 바꿔버린 기적과도 같은 이 변화는 내 수호천사가 즉석에서 내놓은 방편이 아니었나 싶다. 그때까지도 내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 채 나를 덮칠 준비를 하던 폭풍의 방향을 돌림으로써 나를 구하려고 한 천사의 마지막 몸부림말이다. 수호천사가 승리했다는 사실. 그렇게 힘들던 오랜 공부를 포기하면서 찾아온 특별한 평화와 기쁨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해서 나는 불행이란 곧 수호천사들의 고발이며 행복은 그들의 무관심이라는 가르침을 깨우쳤다. 그것은 착한 천사의 강력한 노력이긴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운명은 너무 힘이 셌고 변할 줄 모르는 운명의 법칙은 철저하고 끔찍하게 나를 파멸시키라고 명령했다. 내 나이 17이 되자 부모님은 나를 잉골슈타트 대학교로 보내기로 하셨다. 그때까지는 제네바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아버지는 내가 제대로 교육을 마치려면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관습도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일찍 출발 날짜를 잡았는데 예정된 그날이 오기도 전에 내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이 일어났다. 사실 그것은 앞으로 닥칠 불운의 전조였다. 엘리자베스가 성홍열에 걸린 것이다. 그녀는 병세가 심각했고 아주 위험한 고비를 맞았다. 엘리자베스가 앓는 동안 주변에서는 어머니한테 별별 말을 다해가며 그녀 옆에 가서는 안 된다고 신진당부했다. 처음에 어머니는 우리가 부탁한 대로 따랐지만 그토록 아끼는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다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어머니는 아픈 엘리자베스를 간호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는 사악한 병을 물리쳤다. 엘리자베스가 살아난 것이다. 그러나 이 신중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는 엘리자베스를 지켜준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가 몸져 누웠다. 고열과 함께 위험한 징후들이 뒤따랐고 의료진의 표정은 최악의 사건을 예고했다. 어머니는 임종을 맞아서도 최고의 여성답게 꿋꿋함과 온화함을 잃지 않았다. 어머니는 엘리자베스와 나의 손을 잡고 포개었다. 내 새끼들, 내 가장 큰 소원은 너희가 결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것이었다. 이제 내 아버지가 그 기대로 위안을 삼겠구나.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나를 대신해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렴. 아, 너와 헤어져야 한다니 정말 아쉽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행복과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너희 모두를 떠나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나답지 않지.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뜨도록 애써야지.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날 희망에 기뻐해야겠지.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의 표정엔 애정이 넘쳤다.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어진 끈이 잘려나갔을 때의 느낌, 마음을 덮치는 상실감, 표정에 나타나는 절망감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마음을 추스렸다. 날마다 보던 존재 자체가 우리 자신의 일부이던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다정하고 밝게 빛나던 눈빛이 사라지고 익숙하게 귓가를 맴돌던 부드러운 음성도 잦아들어 더는 들리지 않게 될 때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불행한 현실이 느껴질 때 비로소 쓰디쓴 슬픔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지막지한 죽음의 손이 누군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라놓지 않은 이가 있었던가. 누구나 느껴온 또 느끼게 될 슬픔을 내가 굳이 묘사할 필요가 있을까? 슬픔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 필요 이상의 탐닉으로 바뀌는 시간은 결국 오게 마련이다. 입가에는 다시 미소가 찾아오며 비록 모독으로 비칠지언정 그 미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남은 사람들과 예전처럼 계속 어울려 살아가야 하고 스스로를 저승사자의 손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행운아로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사건 때문에 미루어졌던 나의 잉골슈타트 행이 이제 다시 결정되었다. 나는 아버지께 몇 주 휴가를 받았다. 솔직히 슬픔에 쌓여 조용한 죽음 같은 집을 그렇게 빨리 떠나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달려가는 건 일종의 모독처럼 느껴졌다. 나에게 슬픔이란 생소했지만 그래도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감정이었다. 나는 나한테 남겨진 그 광경을 떠나는 게 내키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엘리자베스를 보는 것이 더 좋았다. 사실 그녀는 슬픔을 감추고 있었고 우리 모두를 위로하려 애썼다. 그녀는 흔들림 없이 삶을 응시하고 꿋꿋하게 의무를 다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삼촌과 사촌이라고 불러왔던 우리 식구들에게 헌신적이었다. 다시 우리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내주던 이 시기만큼 그녀가 매혹적이던 때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마저 잊은 채 우리의 슬픔을 잊게 해주려고 애썼다. 마침내 출발 날짜가 다가왔다. 클레르발은 마지막 밤을 우리와 함께 보냈다. 그는 열심히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나를 따라서 같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졸라댔지만 실패했다. 그의 부친은 속 좁은 상인이었고 아들이 품은 동경과 야망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신세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클레르발은 마음껏 공부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큰 불행으로 여겼다. 그는 말이 별로 없었지만 말을 할 때면 타오르는 눈빛과 생기 넘치는 시선 속에서 비참하게 장사나 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감춰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앉아 있었다. 서로가 먼저 헤어질 수도 안녕이란 말을 꺼낼 수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는 짐짓 졸린 표정을 짓고 헤어지면서 서로 상대방이 자기 표정에 속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 나를 데려갈 마차가 있는 곳에 내려가 보니 모두가 나와 있었다. 아버지는 다시 축복을 빌어주었고 클레르발은 또 한 번 내 손을 꼭 잡았으며 엘리자베스는 자주 편지하라는 당부를 다시 하면서 함께 자란 소꿉친구에게 여자다운 마지막 배려를 해주었다. 나는 나를 태우고 떠날 이륜 경마차에 몸을 싣고 무척 우울한 감상에 빠져들었다. 나, 서로가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는 다정한 사람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살아온 나는 이제 혼자였다. 내가 향하는 대학교에 가면 나만의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고 나 스스로가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 생활은 세상과 동떨어져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때문에 새로운 얼굴을 대하면 억누르기 힘든 반감을 느끼곤 했다. 나는 남동생들과 엘리자베스, 클레르바를 사랑했다. 이들은 그리운 얼굴들이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는 전혀 재주가 없었다. 여행을 시작하면서 나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용기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나에게는 지식을 얻겠다는 뜨거운 욕망이 있었다. 집에 있을 때에도 종종 내 청춘을 한 곳에 가두어 두기는 힘들 거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 내 위치를 차지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 욕망을 따르게 된 이상 후회는 실로 어리석은 일이었다. 잉골슈타트로 가는 멀고 힘든 여행길은 한가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다. 마침내 높이 솟은 도시의 흰 첨탑이 보였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마차에서 내렸고 내가 묵을 독방으로 안내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소개장을 가지고 요직에 있는 몇몇 교수들을 방문했다. 우연, 아니 사악한 힘, 파멸의 천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내키지 않는 걸음을 뗀 순간부터 나에게 전능한 힘을 들여왔다. 우선 나를 자연 철학 교수인 크램프 교수에게 이끌었다. 그는 투박한 인상을 주었지만 자기 과학의 비밀에 푹 빠져 있었다. 그는 내가 자연 철학과 관계된 과학 분야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아보려고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약간은 경멸스럽다는 듯 그동안 공부한 책의 주요 저자인 내 연금술사들의 이름을 말했다. 그 교수가 가만히 날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엉터리들을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말인가?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크램프 교수가 진심 어린 말을 이어갔다. 자네가 그런 책들에 허비한 모든 시간 1분 1초가 완전히 잃어버린 시간이라네. 자네는 폐기된 학설과 쓸데없는 이름들만 잔뜩 외웠던 거야. 세상에, 자네는 대체 어느 구석에서 살다 왔기에 자네가 탐욕스럽게 들이키던 망상들이 1000년 전 것이고 그 세월만큼 캐캐 묵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인가? 이렇게 계몽된 과학시대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파라켈수스의 제자를 볼 수 있으리라곤 미처 기대하지 못했어. 안타깝지만 자네는 공부를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옆으로 가더니
내가 준비할 자연 철학 책들의 제목을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 그의 자연 철학 교양 강좌가 시작될 예정이며 그가 강의하지 않는 날은 동료인 발트만 교수가 화학을 강의할 거라고 말하고는 나를 보냈다. 시리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 교수가 비난하는 저자들의 책이 쓸모없다는 사실은 나도 오래전부터 알았으니까. 그러나 어떤 자연과학이든 간에 다시 공부하고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 것 역시 아니었다. 크램프 교수는 땅딸막한 체구의 쉰 목소리와 보기 싫은 용모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 호감을 사지 못한 그 교수가 연구하는 학문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일관된 어떤 기질 때문에 어린 날 그런 학문에 대해 내린 내 결론을 합리화해 온 건지도 모르겠다. 어릴 적 나는 현대의 자연과학 교수들이 약속하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극단적인 치기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사고, 그런 문제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나는 시간의 길과 나란히 놓인 지식의 계단을 거꾸로 내려갔고 최근의 질문과 관련해 발견된 성과들을 잊혔던 연금술사들의 꿈들과 맞바꾸어 버렸던 것이다. 게다가 현대 자연 철학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어떤 경멸감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과학의 거장들이 불멸과 힘을 추구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런 관점은 비록 무익할지라도 근사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다. 질문을 하는 현대 과학자들의 야망은 그 거장들의 이상, 과학에 대한 내 열정의 바탕이던 그 꿈들을 폐기시키는 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없이 뻗어나간 원대한 꿈을 거의 가치도 없는 현실과 맞바꾸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잉골슈타트에서 첫 2, 3일 동안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도시를 익히고 내 하숙집의 다른 거주자들과 안면을 트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다음 한 주가 시작되면서 크램프 교수가 강의에 대해 한 말이 떠올랐다. 물론 그 잘난 척하는 땅딸보가 교단에서 떠드는 말을 들으러 간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발트만 교수 얘기가 생각났다. 그동안 발트만 교수는 내내 잉골슈타트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교수를 만나보지 못했다. 반은 호기심에서 반은 심실풀이로 강의실에 들어갔다. 잠시 후 발트만 교수가 들어왔다. 이 교수는 자기 동료와는 전혀 달랐다. 나이가 50 정도 되었을까? 인자함이 배어나오는 용모를 지녔다. 앞 이마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보였으나 뒷머리는 거의 검었다. 키는 작았지만 자세는 꼿꼿했다. 그렇게 달콤한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대강의 화학사와 함께 여러 학자들이 이룬 다양한 업적을 소개했는데 가장 탁월한 발견자들의 이름을 말할 때는 들뜬 목소리로 발음했다. 그 다음에는 과학의 현 위치를 대충 훑고서 기본 용어들을 설명했다. 이어서 몇 가지 예비 실험을 해보인 뒤 현대화학에 대한 찬사로 강의를 마쳤는데 그 말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이 학문을 가르치던 옛날 교사들은 불가능을 장담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거장들도 약속하는 바가 거의 없죠. 그들은 금속을 금은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 생명의 영약은 헛된 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들, 더러운 오물을 만지작거리고 현미경과 쇳물 도가니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이는 이들은 실로 기적을 행해왔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후미진 곳을 관찰하고 자연이 거기 숨어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들은 신의 영역에도 접근합니다.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성질은 무엇인지 밝혀냈죠. 이들은 새롭고도 거의 무한한 능력을 획득해 왔습니다. 천둥을 명령하고 지진을 흉내내며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방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교수의 그 말, 차라리 운명의 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내 영혼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적과 씨름하는 기분이었다. 내 존재의 체계를 이루는 많은 열쇠들이 하나씩 만져지는 것 같았다. 암호들이 차르르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머릿속이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구상, 한 가지 목적으로 채워졌다. 프랑켄슈타인의 영혼이 외쳤다. 그렇게 많은 업적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내가 더 많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리라. 이미 찍힌 발자국을 따라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지의 힘을 탐사할 것이며 창조의 가장 은밀한 신비를 세상에 펼쳐 보이리라.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마음은 들끓는 폭동 상태였다. 앞으로 창조의 질서가 떠오르겠지만 나에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동이 튼 뒤에 조금씩 잠이 밀려왔다. 깨어났을 때는 지난밤의 생각들이 꿈만 같았다. 남은 것은 오직 예전의 공부로 돌아가서 나 스스로 천부적 재능이 있다고 믿는 과학에 몰두하자는 결심뿐이었다. 그날 나는 발트만 교수를 찾아갔다.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보다 사석에서 더욱 상냥하고 매력적이었다. 강의할 때는 어떤 위험 같은 것이 느껴졌는데 집에서는 아주 싹싹하고 친절했다. 나는 크램프 교수에게 했듯이 이전에 내 학업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거의 토를 달지 않고 내 얘기를 주의 깊게 들었고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와 파라켈수스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미소를 지었으나 크램프 교수처럼 경멸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보여준 지칠 줄 모르는 열의가 있었기에 현대 철학자들이 지식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네. 그들은 우리에게 분류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정리하는 좀 더 쉬운 과제를 남겨주었지. 사실을 밝히는 데는 그들의 업적이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거야. 천재들의 노력이란 아무리 빗나갔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인류에게 확고하게 유익한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마련이지. 나는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이야기에서는 허세나 거드름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의 강의가 그랬듯이 현대과학에 대한 내 선입견을 깨뜨려 주었다. 나는 학생이 교수에게 가져야 할 경의를 담아서 정중하게 내 계획을 자극한 열정은 감쪽같이 숨긴 채 인생의 경험 부족이 탄로 나면 창피할까 봐서 계산된 말로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공부해야 할 책에 관해 조언을 구했다. 제자를 얻게 되어 기쁘네. 자네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 만큼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화학은 자연 철학에서 가장 크게 진보해온 분야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연구에서 큰 성과를 보았지.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분야의 과학을 소홀히 한 적도 없네. 자기 분야의 지식만 파고든다면 참으로 딱한 화학자가 되겠지. 자네가 한낱 실험꾼이 아니라 진정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수학을 비롯해서 자연 철학의 모든 분야를 공부하라고 충고하겠네. 그런 다음 그는 나를 개인 실험실로 데려가 그곳에 있는 다양한 기계들의 쓰임새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말해주었고 내가 많은 실력을 쌓아서 그 장치들을 망가뜨리지 않게 되면 기계들을 사용해도 좋다고 약속했다. 나는 부탁했던 책의 목록을 받고 그 집을 나섰다. 그렇게 해서 내게는 잊지 못할 하루가 지났다. 그날이 내 운명을 정해 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 자연과학, 특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화학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었다. 나는 현대과학자들이 이런 주제에 관해 써놓은 비범한 통찰력이 넘치는 책들을 부지런히 읽어 나갔다. 그 대학 과학자들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그들과 사귀었다. 심지어는 크램프 교수가 상당히 탄탄한 식견과 참된 학식을 정말이지 기분 나쁜 인상과 태도와 함께 지녔으며 그런 외모 때문에 그의 학식이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발트만 교수는 나의 진정한 친구였다. 상냥한 태도는
독단으로 인해 퇴색하는 법이 없었으며 훌륭한 성품과 솔직한 분위기는 일체의 현학적 사고를 배제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위해 학문의 길을 닦아주었고 매우 난해한 질문들을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게 풀이해 주었다. 처음에 내 실력은 기복이 심했고 딱히 두드러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공부를 계속할수록 점점 실력이 붙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실험실에서 밤을 꼬박 새워 아침을 맞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렇게 공부에 파고들다 보니 빠른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는 게 눈에 띄었던 모양이다. 내 열의에 학생들은 경악했고 내 진보의 교수들은 혀를 내둘렀다. 크램프 교수는 종종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는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묻곤 했지만 발트만 교수는 나의 진보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제네바에는 한 번도 가지 않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전심전력으로 몰두했다. 과학의 매력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다른 학문에서는 예전 선배들이 한 만큼 나아갈 수 없고 거기 이르면 더 알아야 할 것도 없다. 그러나 과학의 길에서는 발견과 경의의 양식이 무궁무진하다. 웬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가지 연구를 열심히 파고들면 반드시 그 분야의 대가가 된다. 나는 한 가지 목적에 매진하면서 오로지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진전 속도가 매우 빨랐으며 2년 만에 화학기구의 개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성과를 이룩했고 이로써 대학에서 상당한 평가와 찬사를 받았다. 이즈음 나는 잉골슈타트 교수들이 강의하는 모든 자연 철학 이론과 실제를 꿰뚫고 있었으므로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친구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던 차에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의 발목을 붙잡았다.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현상 중 하나가 인간, 아니 생명을 가진 모든 동물의 신체 구조였다. 어디서 생명의 원리가 비롯된 것일까? 나는 종종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묻곤 했다. 그것은 대담한 질문이었으며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질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심함과 부주의로 인해 우리의 탐구 활동이 제약받지만 않는다면 바로 근처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런 상황을 곰곰 생각하다가 그때부터는 생리학과 관련된 분야를 더욱 자세히 공부하기로 했다. 거의 초자연적이라고 할 열광에 떠밀린 게 아니었다면 내 생리학 공부는 무척 성가시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생명의 원인을 알려면 먼저 죽음에 관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 나는 곧 해부학에 완전히 통달하게 되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인체의 자연적인 소멸과 부패 또한 관찰해야 했다. 아버지는 나를 키우면서 내가 어떤 초자연적인 공포에도 영향받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다. 사실 나는 미신적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하거나 유령을 겁낸 기억이 없다. 어둠은 내 상상력에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했으며 교회 묘지는 생전에 아름답고 강인하던 존재들이 구더기들의 먹이가 되어버린 생명을 빼앗긴 자들의 저장소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부패의 원인과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납골소와 시체 안치소에서 밤낮을 보내야 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온갖 것들에 관심을 쏟았다. 나는 아름다운 인간의 형태가 어떻게 추하게 훼손되어 없어지는지 보았다. 생명이 만개했던 두 볼에 죽음의 부패가 자리 잡는 것을 지켜보았다. 눈과 두뇌의 경이로움을 구더기들이 먹어치우는 과정을 보았다. 삶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예시로서 모든 인과 과정의 순간순간을 중단시켜 검토하고 분석하다 보니 마침내 그 암흑 한가운데에서 갑작스러운 빛이 내게 쏟아졌다. 너무 환하고 신비하면서도 단순한 빛이어서 나는 그것이 비추는 엄청난 전망에
어지럼증을 느꼈다.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과학 분야를 향해 각자 질문을 던진 천재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 오직 나 혼자만이 그처럼 기막힌 비밀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친 사람의 꿈이 아니다. 저 하늘의 태양도 지금 내가 다짐하는 진실보다 더 뚜렷하게 빛나지는 않는다. 어떤 굉장한 기적이 그것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견의 무대는 확실하고 개연성이 있었다. 밤낮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발생과 생명의 원인을 밝혀낸 것이다. 아니, 그 이상으로 생명이 없는 것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 발견에 대해 처음에 느낀 경악은 곧이어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다. 그렇게도 많은 시간과 고통스러운 노력 끝에 한달음에 내 야망의 정상에 올랐다는 성취감은 어떤 것보다도 가슴 뿌듯했다. 그러나 이 발견은 너무나 엄청나서 주체할 수 없었다. 거기까지 이르려고 하나씩 밟아온 단계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결과만 눈에 들어왔다. 세계가 창조된 이래 가장 현명했던 자들이 연구하고 꿈꿔온 것이 이제 내 손 안에 있었다. 그렇다고 마술의 한 장면처럼 그것이 당장에 모든 것을 펼쳐 보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것을 보여준다기보다 내 노력의 방향을 매우 일찍 잡아주어 연구 목표를 향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주는 성격의 지식이었다. 나는 마치 시체들과 묻혀 있다가 대수롭지 않은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따라 나선 끝에 살아날 출구를 찾은 아라비아인 같았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눈을 반짝이며 놀라워하고 흥분하고 희망에 부푼 걸 보니 내가 얻은 이 비밀을 듣고 싶은 모양이다. 그건 안 될 말이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참을성 있게 들어주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왜 그 얘기를 할 수 없는지 쉽게 이해할 테니까. 경솔한 열정을 쏟았던 나처럼 당신까지 파멸과 피할 수 없는 불행으로 이끌 생각은 없다. 나의 잔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자기 존재가 허락하는 것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갈망하는 사람보다 자기 고향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한지를. 그처럼 경이로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자 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생명의 움직임을 불어넣을 능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수용할 틀, 복잡한 온갖 섬유, 근육과 혈관을 모두 준비하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생스러운 작업이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나와 같은 인간을 가지고 시도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단순한 생물로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성공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상상력 때문에 인간처럼 복잡하고 훌륭한 동물에게도 생명을 부여할 수 있음을 의심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당장 수중에 있는 재료들은 그처럼 어려운 일에는 적당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성공하리란 것을 굳게 믿었다. 나는 수없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작업은 끊임없이 장애에 부딪힐 것이고 불완전하게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과학과 기계학이 날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힘이 났고 현재의 내 시도는 최소한 미래의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되리라는 희망이 솟았다. 또한 내 계획이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고 해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을 수도 없었다. 한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한다는 벅찬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세한 신체 부분은 작업 속도를 늦추는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의도와는 달리 체구가 거대한 존재를 만들기로 했다. 즉 키를 2m 40cm 정도로 잡고 나머지는 거기에 비례를 맞추는 식으로 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순조롭게 재료를 구하고
정리하면서 몇 달을 보낸 후 드디어 작업에 들어갔다. 처음 거둔 성공의 흥분 속에서 마치 허리케인처럼 나를 앞으로 떠밀었던 다양한 감정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삶과 죽음은 이상적인 경계로 느껴졌고 나는 맨 먼저 그 경계를 뚫고 우리의 암흑세계에 환한 빛을 쏟아 부어야 했다. 새로운 종이 나를 창조자로 그들의 기원으로 축복할 터였다. 행복하고 우수한 수많은 생명이 나로 인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아버지도 나만큼 자식들에게 완벽하게 감사받을 자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계속하다 보니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다면 나중에 가서는 비록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죽어서 부패한 시체도 부활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생각에 내 정신을 채찍질하며 끊임없는 열정으로 작업에 몰두했다. 과중한 연구로 얼굴이 창백해졌고 두문불출하는 생활로 몸이 야위어 갔다. 때로는 뭔가 잡힐 것 같은 순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내일 아니면 다음에는 알게 되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나 혼자서 간직했던 한 가지 비밀은 곧 내가 몸을 바쳤던 그 희망이었다. 달이 한밤중에 내 작업을 지켜보는 동안 나는 숨을 죽인 채 자연을 쫓아 그 은신처까지 갔다. 묘지의 음습한 습기 속에서 철벅거릴 때 또는 생명이 없는 진흙에 생명을 넣으려고 살아있는 동물을 고문할 때 내 은밀한 싸움의 공포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도 다리가 떨리고 그 장면이 눈에 어른거린다. 그러나 그때는 거역할 수 없는 광기에 가까운 충동이 나를 떠밀고 있었다. 나는 그 한 가지 목표만 남기고 모든 이성과 감각을 상실했던 것 같다. 실제로 그것은 일시적인 최면 상태였다. 나를 움직이던 비정상적인 충동이 사라지면 금방 다시 정신이 또렷해져 평소의 습관으로 돌아오곤 했다. 나는 납골소에서 뼈를 구해봤고 부정한 손으로 인간 신체의 엄청난 비밀을 훼손시켰다. 집 꼭대기에 있는 난관과 계단을 사이에 두고 다른 방들과 분리된 외딴 방, 아니 감방 같은 곳에서 나는 추잡한 창조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세밀한 작업에 몰두하느라 눈이 점점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해부학실과 도살장은 많은 재료를 대주는 창고였다. 인간적인 본능 때문에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작업하다 고개를 돌린 적도 종종 있었지만 커져만 가는 열망은 나를 다그쳤고 결국 작업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한 가지 목표를 온 정신과 마음을 빼앗긴 동안 여름이 지나갔다. 그의 여름은 여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들판은 어느 해보다 풍족한 수확을 안겨주었고 과수원에는 어느 때보다 탐스러운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러나 내 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다. 주변의 것들을 보고 느끼지 못하게 만든 바로 그 감정 때문에 나는 멀리 떨어진 친구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마저 잊어버리게 되었다. 물론 내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걱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아버지의 당부도 기억했다. 내가 내 생활에 만족하며 지낸다면 넌 애정으로 우리를 생각하며 꼬박꼬박 소식을 전할 것이다. 내 편지가 뜸해지면 곧 내가 다른 의무에도 똑같이 소홀하다는 증거라고 여길 테니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런 까닭에 아버지가 어떤 심정일지는 잘 알았다. 그러나 뿌리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붙들고 있던 역겨운 일에서 정신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사실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연관된 것들은 모두 나다운 습관을 죄다 삼켜버린 엄청난 과제가 끝날 때까지 미루어 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의 소홀함을 타락이나 무슨 비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지금은 나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없지는 않다고 본 아버지의 생각이 옳았다고 확신한다. 완전한 인간이라면 항상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가져야 하며
절대 열정이나 일시적인 욕망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식을 탐구한다고 해서 이 법칙에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이 하는 연구 때문에 당신의 애정이 엷어지고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쁨에 무감각해진다면 그 연구는 분명 불법적인 것, 다시 말해서 인간 정신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 법칙이 항상 지켜졌다면 어떤 인간도 자기 가족의 평온한 애정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는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카이사르는 로마를 구했을 것이며 아메리카는 좀 더 서서히 발견되어 멕시코와 페루의 제국들이 파괴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내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엉뚱한 설교를 하게 되었다. 지금 당신 표정을 보니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아버지는 당신 편지에서 아무런 꾸지람도 하지 않고 다만 예전보다 세심하게 내 연구에 관해 물음으로써 나의 무소식을 걱정했다. 계속 일하는 도중에 겨울, 봄, 다시 여름이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내 일에 깊이 빠진 나머지 꽃이 피고 잎이 자라나는 것, 예전에는 항상 큰 기쁨을 안겨주던 광경들을 보지 못했다. 그해 돋은 잎들이 시든 뒤에야 내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이때쯤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예감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러나 초조한 마음에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었다. 나는 좋아하는 작업에 푹 빠진 예술가가 아니라 갱도에서 아니면 다른 고된 작업장에서 평생 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 같았다. 나는 매일 밤 미열에 시달렸고 아주 고통스러운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졌다. 떨어지는 낙엽에도 화들짝 놀라며 마치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사람들을 피했다. 때로는 황폐해진 내 모습을 깨닫고 놀라기도 했다. 오직 내 목표가 주는 힘만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작업은 곧 끝나겠지. 그리고 운동과 오락을 즐기다 보면 아직 초기 단계인 병을 물리치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이 창조 작업이 끝나면 그 두 가지를 하기로 스스로 약속했다. 을씨년스럽던 11월 어느 날 밤, 치열한 노고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나는 거의 고통스러울 만큼의 초조함을 느끼며 이제 내 발 앞에 놓인 생명 없는 물체에 존재의 불꽃을 일으키려고 주변에 놓인 생명의 기구들을 가져왔다. 이미 새벽 1시였다. 음산한 빗줄기가 창 유리를 두드리고 초는 거의 다 타 들어갈 때였다. 반은 꺼져버린 희미한 빛 속에서 그것이 흐리멍덩한 노란 눈을 뜨는 게 보였다. 그것은 거칠게 숨을 쉬면서 발작적으로 사지를 꿈틀거렸다. 이 참극을 보았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니 그토록 엄청난 고통과 정성을 쏟아 만든 괴물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팔다리를 비례가 맞도록 구성했고 아름다운 외모의 특징들을 골라짜 맞추었다. 아름답게 말이다. 신이시여, 누런 피부는 그 밑에서 움직이는 근육과 동맥을 간신히 가리고 있었다. 검은 머리칼은 윤기를 내며 흘러내렸고 이는 진주처럼 희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함은 축축한 눈, 그것이 들어앉은 희끄무레한 눈구멍과 색깔이 거의 비슷한 두 눈, 쭈글쭈글한 피부, 새까만 입술과 대조를 이루어 더욱 섬뜩하기만 했다. 인생에서 인간의 감정처럼 쉽게 변하는 것도 없다. 나는 2년 가까운 시간을 생명 없는 육체에 생명을 불어 넣으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것을 위해 휴식과 건강도 포기했다. 상상도 못할 만큼 간절히 그것을 갈망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끝낸 지금 아름다운 꿈은 사라지고 숨막히는 공포와 역겨움이 엄습해 왔다. 내가 만들어낸 것의 모습을 더는 참고 바라볼 수가 없어서 연구실을 뛰쳐나왔다. 오랫동안 침실에서 서성였지만 진정이 되지 않아 잠이 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때까지의 격한 마음이 피로감에 가라앉기 시작했고
나는 잠시라도 잊고 싶은 마음에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사실 잠이 들긴 했지만 사나운 꿈에 시달렸다. 엘리자베스를 보았다. 건강한 모습으로 잉골슈타트 거리를 걷고 있었다.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그녀를 껴안았는데 내 첫 번째 입맞춤에 그녀의 입술은 죽음의 낯빛이 되었다. 그녀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내 품에는 죽은 어머니의 시체가 안겨 있었다. 수의를 입은 어머니, 플란넬 천에 주름 사이로 구더기들이 기어 다녔다. 나는 솟아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이마엔 식은땀이 흥건했고 이가 딱딱 부딪혔으며 경련을 일으키듯 온몸이 부들거렸다. 그때 창에 민을 덧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어스름한 노란 달빛 속에서 나는 그 추잡한 것, 내가 창조해낸 끔찍한 괴물을 보았다. 그가 침대 커튼을 걷어 올렸다. 그 눈, 그걸 눈이라고 한다면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벌어진 입으로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렸고 뺨에 잔뜩 주름을 잡으며 희죽 웃었다. 그는 뭔가 말했겠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날 잡으려는 듯 한 손이 뻗쳐왔지만 나는 도망치듯 빠져나와 아래층으로 달아났다. 내가 사는 그 집에 딸린 마당으로 몸을 피하고 밤이 새도록 그곳에서 극심한 불안감에 서성이면서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내가 너무나 어설프게 생명을 주어버린 악마 같은 시체가 다가오는 소리는 아닐까 하고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가슴을 졸였다. 아, 그 얼굴이 안겨주는 공포를 견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살아난 미라도 그것만큼 소름 끼칠 수는 없었다. 일이 끝나기 전에도 그를 가만히 뜯어본 적이 많았다. 그때도 물론 보기 흉했지만 막상 근육과 관절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단테도 상상 못할 그런 악마가 되고 말았다. 나는 비참한 심정으로 밤을 새웠다. 때로는 맥박이 너무 거칠게 뛰어서 모든 동맥의 떨림이 느껴질 정도였다. 때로는 노곤함과 극도의 무기력을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꺼질 것 같았다. 이런 공포 속에는 쓰디쓴 실망감도 섞여 있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내 양식이자 즐거운 휴식이던 꿈이 이제 지옥이 되어버렸다. 너무도 한순간에, 너무도 철저하게 바뀌어 버린 것이다. 마침내 아침이 음산하게 젖은 얼굴로 어슴푸레하게 밝아왔다. 잠을 못 자 쓰라린 눈에 잉골슈타트 교회의 하얀 첨탑이 보였다. 첨탑 시계는 6시를 가리켰다. 문지기가 간밤에 나의 피신처가 되었던 정원문을 열자 나는 거리로 뛰쳐나왔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눈앞에 나타날까 두려운 그 괴물을 피하려는 것처럼 빠른 걸음을 옮겼다. 내가 사는 집에는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검고 황량한 하늘에서 퍼붓는 비에 몸은 흠뻑 젖었지만 서둘러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계속 걸었다. 육체를 움직이면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가 조금이라도 덜해질까 해서 어디를 가는지 무얼 하는지 제대로 의식하지도 못하고 숱한 거리들을 지났다. 토하고 싶을 만큼의 두려움의 심장이 펄떡였고 난 내 모습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을 재촉했다. 마치 쓸쓸한 길을 공포와 겁에 질려 걸어가다가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길을 가지만 더는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네. 그는 알기 때문이지 무서운 마귀가 바로 뒤에 바싹 따라온다는 것을.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 어느새 각종 역마차와 마차가 서곤 하는 여관 앞이었다. 거기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유는 모른다. 몇 분을 거기 선 채로 길 저쪽 끝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합승마차 한 대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 마차가 점점 가까워져서 보니 스위스 역마차였다. 마차는 정확히 내가 서 있는 지점에 멈추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앙리 클레르발이 보였다. 나를 보자마자 그가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반가울 수가.
내가 도착하는 이 순간에 내가 여기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힌 행운이다. 클레르바를 만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의 존재는 아버지와 엘리자베스 그리고 고향집의 모든 기억을 다시 되살려 주었다. 나는 덥석 그의 손을 잡았고 잠시나마 공포와 불행을 잊었다. 갑자기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잔잔하고 고요한 기쁨을 느꼈다. 나는 진심으로 친구를 환영했고 우리는 함께 대학교 쪽으로 걸어갔다. 클레르발은 한참 동안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이며 자기가 인골시다트에 오도록 허락받은 건 정말 행운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너도 충분히 짐작할 거야. 회계장부를 적는 것도 멋진 기술이지만 그것이 지식의 전부가 아니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줄기차게 애원했는데도 아버지의 대답은 한결같이 웨이크필드의 목사에 나오는 네덜란드인 교장이 하는 소리와 똑같았거든. 난 그리스어를 안 해도 1년에 1만 플로린을 벌고 그리스어를 몰라도 배불리 먹고 산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아무리 공부가 못마땅해도 결국 우리 아버지도 당신 아들이 지식의 땅으로 발견의 항해를 떠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를 만나게 되다니 나도 정말 기쁘다. 그건 그렇고 우리 아버지와 동생들 엘리자베스 소식도 들려줘야지. 잘 지낸다. 아주 행복하고 내 소식이 뜸하니 약간 걱정하긴 하지만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 식구들 근황에 대해 내가 강의 좀 해야겠다. 아니 그런데 프랑켄슈타인 그가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제 보니 내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왜 이렇게 창백하고 야위었어? 며칠 밤을 못 잔 사람 같잖아. 사실이 그래. 요즘 한 가지 일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 제대로 쉬지를 못했어. 하지만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으니 정말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 부들부들 몸이 떨렸다. 어젯밤 사건을 생각하는 건 아니 조금이라도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걸음을 재촉했고 우리는 곧 대학 구내에 도착했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그리고 소름이 끼쳤다. 내가 집에 남겨두고 온 것이 아직도 그곳에 살아서 서성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 괴물을 보기는 정말 싫었지만 앙리가 그를 본다는 건 더욱 두려운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몇 분만 계단 밑에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고 내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마음을 가다듬기도 전에 손은 이미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멈칫했다. 오싹한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다. 나는 거세게 문을 밀었다. 방 저쪽에서 유령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조심스레 들어섰다. 방은 비었고 침실에도 그 소름 끼치는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큰 행운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결국 적이 달아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기뻐서 손뼉을 쳤고 클레르발에게 달려 내려갔다. 우리가 방으로 올라오자 곧 하인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하지만 나는 진정할 수가 없었다. 단지 기뻐서가 아니었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온몸이 욱신거렸고 맥박이 빠르게 뛰었다. 잠시도 같은 장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의자 위로 펄쩍 뛰어올랐고 손뼉을 치고 소리내어 웃었다. 나의 이상한 정신 상태를 보고 클레르발은 처음에 친구가 와서 기뻐 그러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던 그는 내 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광기를 눈치챘고 요란하게 터져 나오는 공허한 내 웃음에 몹시 당황하고 겁을 냈다. 세상에, 빅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식으로 웃지 마. 너 정말 단단히 병난 모양이구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니? 나한테 묻지 마. 나는 두 눈을 가리면서 소리쳤다. 그 무서운 괴물이 방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모습을 본 것 같았다. 그가 대답해 줄 거야. 아, 살려줘. 사람 살려. 괴물이 날 붙잡는 것 같았다. 나는 거칠게 반항하다가 한 방에 고꾸라졌다.
불쌍한 클레르발,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토록 기쁘게 기대하던 만남이 이렇게 기막히게 씁쓸한 사건으로 변해버리다니. 그러나 난 그의 슬픔을 지켜보지 못했다. 죽은 듯 쓰러진 채 오랫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시작된 신경성 발열은 몇 달 동안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었다. 그 기간 동안 앙리는 나의 유일한 간병인이 되어주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연로하신 아버지가 노구를 이끌고 긴 여행을 하기는 무리고 또 내가 아프다면 엘리자베스가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해서 앙리는 우리 식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 병의 심각성을 숨겼다. 나한테는 자신이 누구보다 친절하고 훌륭한 간병인임을 그는 잘 알았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거짓말이 우리 식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내 병은 정말 심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친구의 무한한 관심과 배려만이 나를 되살릴 수 있었다. 내가 탄생시킨 괴물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고 나는 끊임없이 헛소리를 했다. 물론 내 말에 앙리는 놀랐을 것이다. 처음에 그는 뒤엉킨 상상 속에서 튀어나오는 헛소리쯤으로 여겼지만 내가 똑같은 얘기를 집요하게 반복하자 내 병이 실제로 그 이상하고 끔찍한 사건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회복되었고 종종 악화되어 친구에게 긴장감과 슬픔을 안겨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아갔다. 맨 처음 내가 주변 사물을 알아보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낀 것이 기억난다. 낙엽은 이미 사라지고 창밖에 늘어진 나뭇가지에서 어린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성스러운 봄이었다. 봄이란 계절은 내가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내 가슴에도 기쁨과 사랑의 감정이 소생하는 듯했다. 우울함은 사라지고 짧은 기간이 남아 나는 파멸의 열정에 휩쓸리기 전처럼 쾌활해졌다. 고마워 클레르발.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내가 그렇게 다짐했던 공부도 못하고 겨울 내내 이 구석방에서 허비해버렸잖아.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지? 이런 내 처지가 실망스러워서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너는 나를 용서해 주겠지? 너 스스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은혜는 다 갚은 거야. 어쨌든 되도록 빨리 나아라. 그리고 내가 기운을 차린 것 같아서 그러는데 괜찮다면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될까? 부르르 떨렸다. 한 가지. 그게 뭘까?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것을 말하는 걸까? 진정해. 클레르발이 내 안색이 변하는 걸 눈치챘다. 괴롭다면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면 아버님과 내 사촌이 무척 기뻐할 거야. 집에서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걸 걱정하고 있어. 앙리, 그게 전부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맨 처음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닐까 봐서 그랬단 말이야? 그 정도로 화를 내는 걸 보니 여기서 며칠씩 널 기다리며 썩고 있던 편지가 있다는 걸 알면 기뻐서 소리를 지르겠구나. 내 사촌한테서 온 것 같다.